TBS 서울시가 기습 요금 인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메트로 9호선과의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서울시청 신청사 외관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은평 뉴타운에 최첨단 쓰레기통을 설치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촌 대학생 살인 사건에 연루된 사령 카페, 귀신이나 악령에 심취하는 오컬트 문화에 대해서 수도권 인사이트에서 알아봅니다. 시시각각 토크에서는 코리아, 백설공주 등 개봉 영화를 만나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쳐보세요. 마음을 전해줘요. 다양한 혜택 죽여줘요. 너 어제 좀 달리더라? 어찌나 사람들이 붙잡던지. 내가 빠지면 뭔가 허전하잖아. 선배, 예쁜 거 너무 피곤해. 물론은 풀 수 없는 갈증이 있다. 컨디션 헛개수. 살 것 같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정보를 시민의 입장에서 전해드리는 예민수의 시시각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 9호선 측이 시민들에게 사과문을 밝혔죠. 매듭이 좀 지어지는가 생각했는데 사과문을 발표한 바로 그날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시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는 격이라면서 협상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금 인상을 보류하면서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자마자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서울 메트로 9호선에 대해서 서울시가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기자브리핑에서 대시민 사과를 한 뒤 소송이라는 비신사적 행위를 했다며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조치들을 취한다면 협상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요금 인상 계획을 잠정 보류하고 서울시와 협상 재개를 선언한 메트로 9호선 측은 어제 서울시를 상대로 요금 자율징수권 보장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광장의 야외 무대이자 서울시 신청사 공사장의 가림막이었던 일명 아트펜스의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달 말이면 철거 작업과 건물 외부 공사가 마무리돼서 신청사의 겉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울타리에 디자인 개념이 접목된 일명 아트펜스의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높이 26m, 길이 130m의 아트펜스가 완전히 사라지면 그동안 모습을 감춰왔던 서울시 신청사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옛 서울시청 본관의 자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번 신청사 건립공사에서는 건물을 허물지 않는 최첨단 공법을 사용해 문화재 원형 보존에 특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문화재로 건물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건물 하부에 마이크로 파일을 받고 그 마이크로 파일 위에 빔을 얹어가지고 건물을 지탱해서 하부에 그 하부를 굴착해서 지하에 구조물을 형성하는 그런 뜬구조 공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5층까지 9개 층인 옛 본관은 도서관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시 신청사의 공정률은 87%.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신청사 공사가 모두 완료되면 서울시청 전체 부서의 절반 정도가 이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5월 말까지는 그 외부 공사가 완료가 되고요. 8월 말까지는 마무리 공사가 완료가 되고.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서울시 신청사 입주를 시작해 한 달 뒤인 10월부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BS 뉴스 김혜진입니다. 은평 뉴타운에는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설치한 첨단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가 수송관을 통해서 바로 소각시설로 이동이 되는 기계인데요.
편리한 시설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평구 진관동 일대에 위치한 은평 뉴타운. 2008년 말부터 입주가 시작돼 현재는 약 16,0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쓰레기통은 좀 특별합니다. 이것은 은평 뉴타운에 설치된 최첨단 쓰레기통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바코드가 부착돼 있어 바코드를 인식시키면 이렇게 문이 열리고 쓰레기를 투하하면 됩니다. 쓰레기들은 땅속의 수송관을 타고 바로 소각시설로 이동됩니다. 덕분에 은평 뉴타운은 쓰레기 수거차가 오지 않는 유일한 동네입니다. 쓰레기 적체 공간을 갖다가 없애가지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쓰레기 청소차가 다니지 않으니까 이 냄새라든지 주민의 민원이 없는 상태죠.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함께 버릴 수 있는 점이 편리합니다. 또 소각을 하며 발생한 폐열을 회수하여 지역 난방에 공급하기 때문에 자원순환이 이뤄집니다. 시설을 이용해본 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쓰레기 음식물이랑 그걸 여기는 한 번에 같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 따로 배출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를 같이 버리니까 그런 점은 좀 되게 많이 편리한 것 같아요. 그건 지저분하지 않고. 하지만 시설을 악용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바코드를 오려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쓰레기통 앞에는 바코드 재사용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까지 붙어 있습니다. 은평 뉴타운 인터넷 카페에도 바코드를 재사용하는 주민들에 대해 비판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쓰레기 무단 투기. 한 단지의 쓰레기통을 살펴보니 쓰레기 무단 투기 경고장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마구 버려놨습니다. 근처에서 잠시 지켜봤습니다. 상가 주민으로 보이는 사람이 박스에 담긴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또 다른 아파트 단지입니다. 쓰레기통 앞에 쓰레기 봉투들이 그대로 나뒹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잦은 고장을 문제 삼습니다. 쓰기는 편리하는데 자주 고장 나더라니까. 이렇게 쓰레기를 대면은 문이 열리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고장 나갖고 안 된다고. 바코드 사용하는 게 좀 그게 불편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냥 냄새가 안 나서 여름에 좋기는 한데 그 바코드 낸 분들이 그 쓰레기통 작동이 잘 안 돼서 그냥 옆에 두고 가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첨단 시설을 설치만 하고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또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앞선 의식도 동반돼야 할 것입니다. TBS 안경원입니다. 오늘은 입양의 날입니다. 건전한 입양 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제정된 날인데요. 국내 입양과 공개 입양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입양은 특별한 것이 아닌 축하받고 축복받을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을 현장 인사이드에서 취재했습니다. 입양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아무래도 내 피덩이가 아니니까. 우리 애기도 사실 자신 없거든요. 우리끼리도 애기를 가질 수가 있는데 왜 외부로부터 애기를 가져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요. 입양밖에 모르기 때문에 입양 때문에 발생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런 아이가 잘 되는 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아이들의 조건을 보고 입양을 이제 선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더 기회를 가지기 어렵다는 거죠. 입양해서 사실 산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고 남이 보는 시선 이런 것들 굉장히 인식하면서 어려움들이 많으신데 장애가 있거나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더 어려움이 있죠. 근데 사실은 어느 아이나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고 태어난 아이들은 누구나 이 사회에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랄 권리가 있는 거죠.
저희는 정말 평범해요. 세준이 진짜 대단해요. 뭐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살아보세요.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장애인 가정이니까 장애 아동을 입양했으니까 저 가정은 뭐가 다를 거야? 하나도 안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 이제 오른쪽 세 손가락이랑 시간 건강해봐야겠습니다. 저는 양쪽 다리가 없이 태어났는데요. 근데 엄마를 만나고 나서 저는 걷게 되었어요. 일단 이제 사람들의 인식인데요. 드라마에서 비추어지는 입양 아동들에 대한 안 좋은 그런 편견들. 그 다음에 우리 애기 입양했어요. 그럼 마치 선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과대포장되어지는 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칭찬받을 그런 일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그 누구가 됐든지 축하받고 축복받는 그런 환경과 가정 가운데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첫째를 낳았고 둘째, 셋째는 입양했는데 낳을 수 있는데 왜 입양했나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또 한쪽에서는 너무 훌륭한 일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건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애기 낳는 게 뭐 별로 훌륭한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부모님을 색연필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라는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게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부모님을 만날 듯한 아이들이 부모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더욱더 멋진 꿈 그리고 많은 꿈을 그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양된 아동들이 버려진 아동들이 아니에요. 사정에 의해서 친엄마, 친아빠가 키울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맡겨진 아이들이지 버려진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맡겨졌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그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는 기쁨을 가지는 거잖아요. 예민수의 시시각각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알아보죠.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재민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수가 슬금슬금 밀려서 코스피가 이제 1910선까지 내려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 사흘째 하락하면서 191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전날 대비 27.8포인트 급락한 1917.13포인트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날 하루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확대됐으며 기간도 장 초반부터 꾸준히 팔자를 외친 탓에 지수는 1920선마저 내줬습니다. 이날 외국인이 1,701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고요. 기간이 192억 원, 개인이 홀로 순매수에 나서면서 2,600억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된 전기전자를 비롯해 화학, 기계, 금융, 은행, 증권, 서비스, 제조업종이 1에서 2%대 이상씩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건설업종이 3.5% 급락을 했고요. 음식료품업, 섬유유복, 유통, 그간 약세 장사 두각을 나타냈던 내수 업종들도 1%대 내외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주가 포함된 운송장비 업종이 0.6%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 보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모두 하락세가 우세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7일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금일 좀 특징적이었는데요. 약보합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무상증자를 결정한 덕분에 매수세가 대거 몰리면서 상한가로 치솟은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전날보다 코스닥 지수 0.12% 내린 493.66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있습니다. 개인이 280억 원어치 순매도하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5억 원, 200억 원 이상의 매수일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센트럴 무상증자 결정한 데 힘입어 상한가로 치솟은 게 역시 특징적이고요. 이날 모바일 게임주들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인해서 모바일 관련 비즈니스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옵세되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센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4.1원 오른 1146.6원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신한금융투자 박재민이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사회, 정치, 문화 이슈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수도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갑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도회지 생활하다 보니까 뭐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신촌 대학생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살인 사건 자체도 놀랍지만 이게 뭐 피의자나 또 주변 사람들이 사령 카페와 연관이 돼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대요. 별일이 다 생기는 세상이니까 웬만한 사건으로 우리 안 놀라거든요. 예. 예, 근데 신촌 대학생 사건, 살인 사건 관련해서는 많이들 놀랐죠. 예. 일단 뭐 도대체가 이유 없이 벌어진 일 같이 네. 보이고 그 살인 방법이 엄청나게 잔인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뒤에 사령 카페가 있다는 건데 네. 경찰 발표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카페 자체가 무슨 살인 행위를 교사했다든지 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이상한 그 사령 카페라는 곳에 회원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행위가 너무나 살인 일반적인 패턴치고는 기이하다. 네. 그다음에 살인의 동기를 이루게 된 어떤 여대생이 있는데 그 양반 스스로가 자기가 마녀다라든지 그 좀 신비주의 카페의 특성을 너무나 많이 드러냈고 그것이 살인으로 직결되는 어떤 배경이 됐다 해서 아무래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사령 카페라고 하는 게 일반인들에게는 대단히 좀 생소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사령이죠. 죽은 네. 영혼을 불러오는 네. 그런 이제 카페인데 아마 이름도 못 들어보신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알 텐데 뭐 주문 같은 거 외우면 뭐 죽은 자가 온다 하는데 인터넷에 이런 사령 카페가 100여 곳이 넘는다고 그래요. 저런. 예. 그럼 그 회원수 얘기하면 좀 놀랍지 않겠습니까? 네. 이 사령 카페를 포함해서 그런 괴이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갖는 것을 네. 오컬트 문화, 오쿨투스에서 온 말이죠. 네. 오컬트 문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비롭고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집착하고 네.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이제 종교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종교의 근본주의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많이 치우친 것. 이것을 이제 오컬트 현상이라고 부르죠. 예. 사회가 뭐 다양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용인해야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이제 극단으로 자살 카페나 사령 카페로 치달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 오컬트 문화라고 하는 게 뭐 네. 타로 카드, 별자리 뭐 점 보는 거 이런 것도 다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예. 흥행하는 게 뭐 우리 사회에 번성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일단 그 전에 왜 번성했느냐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이건 무서운 거 아닙니다. 네. 재밌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타로 카드니 네. 무슨 별자리 갖고 이거 흥미로 그러지 그것 때문에 뭐 괴상한 일이 벌어집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중문화 현상으로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이 됩니다. 네. 텔레비전이나 영화 이런 데서 아주 좋은 소재를 쓰는 거죠. 무슨 뭐 슈퍼내추럴 이게 아주 유명한 건 뭐예요? 네. 사실 저는 못 봤는데 미드인데 네. 그 밖에도 분신사바 혹시 아십니까? 얘기 들어봤어요. 연필로 이렇게 하면 네. 그 귀신 온다는 그 우리 여고괴담 시리즈. 네. 이 공포영화 특히 일본이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런데 공포영화의 상당 부분이 이제 오컬트 문화의 연장선상이고요.
기업에서 그 코스프레라고 그래서 네. 뭐 마녀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뭐 이쪽에 판촉 행사처럼 재밌게 해요.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오컬트 문화는 사람들이 재밌어 할 수 있는 대중문화적 요소인데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 이게 왜 이렇게 좀 위험한 정도로 번성하고 있지? 네. 글쎄요. 굉장히 많은 분석이 필요할지는 모르나 그 전제는 우리 사회가 뭔가 좀 위험해진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정신적 도피처가 필요해진 그런 긴장의 사회가 아닌가를 일단 반영하고 있다고 네. 보여요. 이런 그 말씀하신 뭐 사령 카페라든지 자살 카페라든지 치우치는 쪽은 주로 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층이라든지 지금의 경우는 10대라든지 청소년이 많습니다. 물론 뭐 일반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말이죠. 원래 저희 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예요. 예. 진짜 저희 외할머니는 부엌에 조항신 있고 네. 수채에도 귀신 있고 벽장에도 귀신 있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 네, 전통 사회의 이제 유습이죠. 그런데 지금 청소년 세대에 번성하는 그런 식의 오컬트 문화는 네.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즉 신앙의 대상이라기보다 이제 도피와 그다음에 이 현실을 벗어난 다른 어떤 곳에서 자기 자신이 다른 인격체가 되어보는 네. 체험 공간처럼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위험스러운 것이죠. 특히나 이 사령 카페를 포함해서 네. 오컬트 문화가 이루어지는 많은 현장이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만난 것하고 가상 세계에서 만난 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온라인상에서 아주 난폭한 사람을 이렇게 추적을 해서 찾아보면요. 실제 연구한 것도 있어요. 굉장히 온순하거나 소심한 네.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네. 다른 인격체를 변할 수 있는 그 온라인 공간에서 이런 오컬트 현상이 더 이제 아주 격하게 퍼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사실 뭐 어느 사회나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좀 가려져 있을 수 있고 성서에서도 몇천 년 보면 참 기괴한 일들이 사실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이 자녀들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 너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건 아닌가. 우리 젊은이 문화를 기성세대가 이해하지 못하지는 않는가. 뭐 이런 반성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하기도 괴로워요.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예요. 10서너 살에서 17, 18살 마구 성장하는 신체가 교실에 가둬서 수업만 해야 되는데 네. 그 수업에서 극소수 시험 잘 본 애들만 제대로 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실패자고 나머지는 다 잘못되고 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상해지죠. 그 속에서 신체가 좀 힘이 좀 좋은 친구들은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정신성이 강한 애들은 지금 말한 대로 괴이한 현상으로 도피하면서 삶의 위로를 꾀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거기다가 또 하나 이 온라인 이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 거 카톡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람의 숨결이 굉장히 차단돼 있는 사회예요. 다 이 기기를 통한 간접 관계만 있는 형성되는 여기다가 놀아도 함께 무엇을 하질 않습니다. 모여서 노는 친구들이 각자 자기 게임을 하고 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나름대로의 질서, 나름대로의 인격적 어떤 수양이 되는 훈련이 되는 그 과정이 거의 봉쇄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빚어지고 있는 거죠. 이 폐쇄 공간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참 무슨 일을 저지를지 어디까지 치달을지가 참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예. 근데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사령 카페를 뭐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뭐 두더지 잡기 게임 아닙니까? 하나 나오면 잡으면. 그러니까 당국에서 뭐라도 지금 비난이 있을 테니까 뭐라도 해보려는 그 고충에 대해서는 일단 그냥 이해를 해주겠어요. 네. 그러나 이것은 바보 같은 일이죠. 사령 카페가 문제야. 그러니까 사령 카페를 단속하자. 네. 그 회원들 어떻게 될까? 더 신비적이고 더 무서워지는 것이죠. 숨어서 할 테니까 이게 사라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근원 처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게 쉬운 답이 안 나오니까 함께 머리를 싸매는 일 아니겠어요? 네. 즉 신이로운 현상에 빠져드는 사람들에게 이 현실이 보이게끔 이끌어내는 사회적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예컨대 교과부나 여성가족부가 할 일은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 다양한 형태의 학교 활동, 요새 비교과라고 부르는 것,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늘리는 것이 일차적인 책임이라고 보입니다. 네. 오늘 그 10대 청소년들이 빠져있는 사령 카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사실 10대들의 문제는 아니지요.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가 지금 중독된 세대 아닙니까? 예. 마약에, 도박에, 돈에, 인터넷에 이 중독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거 저더러 몇 시간 얘기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짧게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사회가 이제 정상은 아니에요. 사람은 늘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다. 지금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사령 카페를 배경으로 했던 이 살인 사건 결과지어서 매듭 한마디 드리자면요. 우리가 종교를 좋은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놀랍게도 모든 문화사에서 종교성이 강한 사회는 불행한 사회고 굉장히 난폭한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슬람권을 보면 아는데 이때 종교성은 순수한 의미의 고등종교의 좋은 지침이 아니고 소위 근본주의적이고 원리주의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령 카페를 포함한 오컬트 문화가 전형적인 근본주의 종교의 한 유형 같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긴장 지수가 높다. 무언가 시급히 손을 대지 않으면 우리가 자살 늘어나지,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지, 뭐 온갖 사회 문제가 마치 그 수렁처럼 빠져들어가는 그 양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뭐 소통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뭐 정치적인 캐치프레이즈로서의 소통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자녀들, 주변 사람의 마음을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오컬트 문화에 대해서 오늘 김갑수 문화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들어온 서울시 소식, 서울시청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아람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앞서 잠깐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서울 메트로 9호선 측이 요금 인상에 대해서 사과를 시민들에게 하고 잠정 보류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날 서울시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쓰게 많이 배우고 또 국제적인 자본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참 당혹스러운데요. 협상이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네, 일단은 협상 재개가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해졌습니다. 메트로 9호선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사과한 당일 서울행정법원에 운임신고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면서 서울시와의 협상이 다시 불투명해졌는데요. 메트로 9호선 관계자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오는 16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서울시의 처분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소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9호선은 2005년 서울시와의 실시 협약에서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울시가 운임 자율 징수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에게 사과하는 회사가 있고 또 한쪽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회사가 있고 두 얼굴의 회사인 것 같아요.
협상은 그러면 어떻게 중단이 된 겁니까? 계속 여지는 남아 있나요? 네, 일단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면 협상은 언제나 열려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단 그 서울 메트로 9호선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메트로 9호선이 사과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소송이라는 비신사적인 행위를 통해서 협상 테이블을 스스로 박차고 나갔다면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또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는 격이고 시민에 대한 예의는 안중에도 없는 모렴치한 처사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9호선 측이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조치들을 취한다면 협상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메트로 9호선 관계자가 좀 전에 TBS와의 통화에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인정하는 것이되 서울시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협상과 소송은 다른 문제라 소송을 취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서 언제쯤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네, 답답하고요. 시민들로서는 참 혼란스러운 얘기네요. 좀 좋은 얘기 보죠. 올해는 참 그래도 황사가 적었어요. 올 봄에 서울의 이 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그만큼 환경이 올 봄에 좋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 봄 서울의 공기가 1995년에 관측을 시작했는데 그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봄에 말씀하신 대로 황사 발생 일수가 줄어들고 또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95년 측정 이래 최저치인 1세제곱미터당 52 마이크로그램으로 낮아졌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서울 공기가 맑고 깨끗한 날에는 남산 N 서울타워 서울 하늘새 조명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서울 공기가 대표적인 청정지역 제주도 수준처럼 맑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제주도 수준으로 떨어져서 N서울타워의 서울 하늘색 조명을 밝힌 날도 올 봄에는 52일이나 돼서 지난해보다 4일 더 늘었습니다. 그만큼 깨끗해졌습니다. 네, 오늘의 서울시 소식 양아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시시각각 토크 시간인데요. 개봉 영화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도 있고요. 영화 좀 볼 게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취향에 맞게 골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분이죠. KTNG 상상마당 시네마 프로그래머 진명현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함이 아주 멋있습니다. 시네마 프로그래머. 보통 영화 평론가 우리가 이렇게 듣는데 시네마 프로그래머는 어떤 직업입니까, 진 과장님? 네, 영화 평론가 분들은 사실은 소속이 안 돼 있으시잖아요. 네. 저는 직장인이고요. 그래서 영화관에서 상영할 영화들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영화들을 어떻게 보여드릴지 고민하는 그런 직업이라서 멋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KTNG 상상마당. 이건 지금 홍대 앞에 있죠? 네, 많은 분들이 약속 장소로 사용하시는 공간이고요.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지하 4층에 위치해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은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대기업에서 이제 사회 환원 차원에서 하는 곳이라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보시고 영화 소식 얘기해야죠. 서울에서 지금 특별한 영화제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지금 9회째를 맞은 환경영화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개막을 했고요. 다음 주까지 상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환경이라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그걸 영화라는 매체로 접근해서 보여주는 그런 자리인데요. 일반적으로 환경에 관련된 영화들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가족 단위의 관객들이 나들이를 하셔서 여러 가지 영화들을 특히 어린 자녀들과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도 64개국에서 출품된 총 829편 중에서 예선 심사를 거친 20편의 경쟁 작품이 경쟁 섹션에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밖에도 100여 편에 가까운 작품들의 환경 영화들이 소개가 된다고 합니다. 네. 벌써 환경영화제가 올해로 9회째를 맞이했다고 하셨는데 올해 영화제의 특징은 어떤 걸까요? 사실은 올해 영화제도 시작하는 때 좀 잡음이 없지는 않았어요. 환경이라는 게 워낙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까는 개막작으로 선정되었던 구럽도라는 작품이 상영이 개막 직전에 취소가 되고 다른 작품도 상영이
바뀌기도 했고요.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사람들에 따라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러브레터로 국내에도 많은 팬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감독 이와이 슈운지가 이번에 내한을 해서 또 많은 영화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환경영화제부터 봤고요. 이번에 이제 개봉영화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화를 소재로 한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소재로 한 영화 리브니 선수가 요즘 인기던데? 리브니 선수 얼마 전에 최근 모습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네. 여전히 예쁘다는 귀엽다는 반응들이 네티즌들 통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3일에 개봉을 했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1991년도 일본 지바에서 열렸던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한국과 북한의 남북 단일팀 구성했던 탁구팀의 실화를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네, 영화 제목이 코리아죠, 코리아. 네, 단순 명료한 제목이죠. 보면 하지원 씨와 배두나 씨가 현정화 선수 역할, 리브니 선수 역할을 맡았는데 이게 탁구를 소재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기를 배우기 위해서 현정화 선수에게, 당시 선수죠? 네네.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다면서요? 네, 하지원 씨가 현정화 선수 역할을 연기를 했는데요. 그 현정화 선수 이제 감독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감독이죠, 지금. 탁구 감독 역할을 맡아서 무려 4개월 전부터 그 하지원 씨와 배두나 씨를 비롯해서 여러 배우분들의 탁구를 실제로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실력을 보여줘요. 영화를 실제로 보시면 아실 텐데 특히 배두나 씨 같은 경우에는 리브니 선수가 왼손잡이거든요. 그래서 왼손으로 탁구를 배우는 굉장히 강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더 어렵겠어요, 그죠? 4개월 만에 저 정도의 실력을 뽑아냈다는 게 좀 믿겨지지 않을 정도더라고요. 네. 이 영화 코리아가 남성들도 좋아하시지만 특별히 여성들 사이에서 더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여성들 사이의 어떤 이 휴먼 드라마 우정을 그래서 그럴까요? 지난해부터 사실은 굉장히 많은 관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작품들이 복고 트렌드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에요. 네. 써니를 비롯해서 올해 초에 개봉했던 댄싱 퀸이나 아니면 브러지 화상 같은 영화들도 네.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겨냥한 작품들이 많은데요. 건축가 개론도 그렇죠. 그렇고. 예.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30대 이상이라면 이 탁구 경기의 그런 쾌감이나 감동을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스포츠 영화로서의 감동도 감동이지만은 전혀 다른 두 여자가 서로 마음을 열어가는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한 축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 둘의 멜로 영화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코리아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영화는 그 동화 속에 있는 백설공주 이야기인데요. 백설공주가 다시 스크린에 옮겨졌군요. 네, 백설공주가 오랜만에 두 편이 찾아올 예정입니다. 네. 5월 3일에 백설공주라는 작품이 개봉을 했고요. 이 작품의 원제는 미러미러라는 그런 원제를 가지고 있고 5월 말에는 블록버스터인 스노우 화이트 앤 더 헌트맨이라는 작품이 개봉을 또 예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미러미러, 백설공주 같은 경우에는 더 셀, 또 더 폴, 그리고 작년에 개봉했던 블록버스터죠. 신들의 전쟁을 연출했던 인도 출신의 감독 타스햄슨이 연출을 맡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놀라운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된 동화의 세계가 팝업북같이 느껴지는 장면들도 많고요. 줄리아 로버츠가 마녀 왕비 역으로 개성 있는 연기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네. 화면에서 지금 잠깐 보셨지만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습니다. 예, 귀여운 여인으로 참 일약 스타덤에 떠오른 배우인데 예쁜 여배우가 악역을 한다는 게 참 본인들로서는 결국은 넘어야 될 그 산이긴 할 텐데요. 화제가 됐어요, 이번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줄리아 로버츠를 귀여운 여인으로들 많이 기억을 하시잖아요. 벌써 50에 가까운 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백설공주 역할은 유명한 뮤지션 필 콜린스의 딸인 릴리 콜린스가 이 영화에서 백설공주 역을 맡고 있고요. 줄리아 로버츠 같은 경우에는 좀 우스꽝스럽고 도도한 왕비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 캐릭터 자체를 현대적으로 그려놓아서 줄리아 로버츠가 가지고 있는 현대 도시 여성의 이미지랑도 잘 맞는 재미있고 그렇게 밉지만은 않은 악역이 탄생을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백설공주라는 소재가 뭐 워낙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진부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스토리로 다시 옮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기존의 백설공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설공주와는 어떻게 좀 다릅니까, 차이점이? 그 백설공주랑 신데렐라만큼 진부한 얘기도 없을 텐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타스햄슨 감독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에서 굉장히 독특한 자신만의 미장센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에요. 인도 출신의 감독이라서 그런지 헐리우드 대자본과 만났을 때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을 많이 주는 화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거울을 통해서 뭐 누가 가장 예쁘니 누가 예쁘니 이런 장면들에서는 실제로 거울 속으로 사람이 빨려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국적인 물에서 기어 나오는 이런 장면들까지 독특한 화면 연출도 기존의 작품들과 좀 다른 차별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그 백설공주와 일곱 낭장의 관계가 재밌어요. 그 일곱 남자애가 숲속에서 왕비의 폭정에 맞서는 게릴라군으로 등장을 하고 백설공주는 새엄마인 왕비를 탈출해서 이 게릴라군인 난쟁이들과 함께
무술 연습을 통해서 여전사로 거듭나거든요. 이 중간에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삽입돼 있어서 여러 관객층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조금 새로운 작품이 아닐까 합니다. 네, 아주 그 스토리를 재미있게 비틀어 놨는데요.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뭐 현대판이랑 어울려서 아주 어쨌든 보시는 분들에게는 흥미를 자아내게 하는 영화겠습니다. 백설공주. 이거는 온 가족이 상영할 수 있는 등급인가요? 네, 백설공주는 온 가족 분들이 같이 보실 수 있는 등급이고요. 특히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끝난 다음에 백설공주가 왕자와의 결혼식 장면에서 그 뮤지컬로 이 모든 장면을 풀어내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도 인도 영화들이 국내 관객들한테 그렇게 많이 낯설지가 않은데 인도풍의 뮤지컬로 풀어낸 엔딩 크레딧을 꼭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영화 한 편 더 있습니다. 네, 그 영화를 많이 보셨던 그 30대 이상의 시네필들은 이 감독을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 델리카트 쓴 사람들과 아멜리에를 만들었던 프랑스 감독 장피에르 르누의 감독의 신작이 오래간만에 국내에 개봉을 합니다. 제목은 믹막 티르라리고 사람들이라는 작품이고요. 장피에르 르누의 감독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두 편의 영화를 비롯해서 에일리언 4라든가 아니면 잃어버린 사람들의 도시 같은 굉장히 독특한 SF 영화들이 만들어온 감독이에요. 장피에르 주네와 장피에르 까로 형제 감독이 같이 계속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개봉하는 신작 믹막 같은 경우에는 장피에르 주네 감독이 주자 감독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제목이 뭐라고요? 좀 기네요? 네, 믹막이라는 제목인데요. 부제로 티르라리고 사람들이라고 달았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릴 적 지뢰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주인공이 그 기계장치들을 가지고 독특한 그런 복수극을 펼친 내용인데요. 이게 뭐 잔인하다거나 아니면 그렇다기보다는 그 이 감독 자체가 워낙 기계를 가지고 노는 그런 기계적 상상력이 풍부한 감독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독특한 비주얼로 표현하고 있어서 어렵거나 무서운 영화라기보다는 좀 신기하고 재미있는 영화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세 편의 개봉 영화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코리아고, 백설공주, 믹막, 타르라리고 사람들. 세 편의 영화에 대해서 별점을 좀 부여해 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마 이 세 편들은 각자 타겟층이 굉장히 다른 작품들인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별 5개를 기본으로 한다면 3개 이상의 별점들은 줄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뭐 온 가족들이 함께 보신다면 백설공주를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뭐 부부라든가 연인들은 이렇게 5월에 눈물 빼는 일도 좀 많으니까 어버이날 같은 때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코리아고, 그리고 프랑스 영화를 좋아하시고 좀 독특한 유럽 영화에 관심 있는 관객들이라면 믹막을 놓치지 않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 다양한 장르들이 있어서요. 예, 영화 재미있네요. 개봉 영화 소식 KTNG 상상마당 시네마 프로그래머 진명현 과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과, 양파, 오렌지, 홍차, 녹차에 들어있는 루틴이라는 화학물질이 혈전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혈전이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혈관을 막고 있는 이 피 덩어리입니다. 이게 혈관을 막으면 혈액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뭐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음식들 많이 드셔서 건강한 봄철 지내시고요. 주말도 행복하게 잘 지내십시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쳐보세요. 마음을 전해줘요. 다양한 혜택 죽여줘요. Next. TBS 교통 날씨가 방송됩니다. TBS. 꼬마 친구들의 훈련이 한창인데요. 메이저리그 진출이 꿈인 아나톨리의 어머니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야구를 처음에 좋아했는데 야구에 대한 만을 봐가지고 야구가 좋아졌어요. 멋진 투수가 되고 싶은 현민이의 아버지는 멀리 나이지리아에서 왔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조금 어설펐는데 몇 개월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적응이 되고 형들하고도 많이 친해졌어요.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멘토리 야구단. 인기 스타 양준혁 씨가 함께하는 이곳은 야구 꿈나무들의 신나는 놀이터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표정도 높고 별로 밝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보시지만은 애들이 너무 밝아져가지고 얘들이 정말 다문화인지 아닌지도 정말 구분도 안 갈 정도로. 박찬호, 이승엽을 키우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인물을 키우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기문 총장 같은 진짜 어떤 사회 리더로서.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애들 이렇게 같이 놀고 있습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배신이다 진짜. 완전 부럽다. 헐 뭐야? 네가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해봐 말해봐. 너야만 알고 있어? 기적의 TV 상담 받고 대학 가자. 뿌잉뿌잉. 수도권 투데이 김두희입니다.
쟁점을 제기하는 점심한 끼를 해결할 역사 유물들이 서서 있는 곳은 명동거리입니다. 지섭이 괜찮을까? 괜찮을 리가 있겠어. 집이 사단이 났는데.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거나 사고가 났을 때 사단이 났다고 하지만 이는 틀린 표현입니다. 사단이 아니라 사달이 났다고 해야 맞는데요. 사달이 사고나 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무슨 뜻일까요? 사단은 사건의 단서나 일의 실마리를 뜻하는 말로 그 말다툼이 사단이 되어 일이 커졌다처럼 씁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지섭이 괜찮을까? 괜찮을 리가 있겠어. 집이 사달이 났는데. 총 길이 481.7km. 동에서 서로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한강에는 모두 27개의 대교와 4개의 철교가 놓여져 있는데요. 그중 1900년에 제작된 한강철교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강 다리 가운데 가장 긴 2559m의 방화대교. 반면 잠수교는 795m에 불과해 한강 다리 가운데 가장 짧고 또 낮은 다리입니다. 그렇다면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하루 평균 21만 7천여 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한남대교입니다. 다리 위 7개의 전망 카페는 차를 마시면서 한강의 경관과 야경을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서울의 명소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더 아름다워지는 한강다리는 모두 10곳의 야간 조명이 켜지는데요. 낮의 모습과는 또 다른 화려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해온 한강의 다리들. 이제 조금 더 가깝게 보고 느끼실 수 있겠죠? 짜장면! 짜장면! 보낼까? 응? 고구마시오. 벌써 왔네? 어머, 불이야! 이렇게 빨리? 새 주소로 알려주셨군요. 길 찾기는 쉬워지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주민등록증, 건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도 이제 새 주소가 내 주소입니다. 2011년 7월 29일부터 새 주소가 법정 주소가 됩니다. 우리 김치 떨어졌어. 위자야! 아이고.
TBS TBS 교통 날씨입니다. 금요일만큼 교통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위로는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도심 쪽으로 성수동 쪽으로 상계교 부근 2차로 막고 보수 작업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부근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부터 자세하게 알아보죠. 동부간선도로 전반적으로 이동차량 그리 많지는 않은데 지금 상계교 부근에서 2차로 막고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계교까지는 많이 막히고 있고요. 이후로 창동교에서 녹천교 지나기는 대체로 수월하겠습니다. 반대 의정부 쪽으로도 지금은 큰 어려움 없이 이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강변북로 구리 가는 길 성산대교부터 밀리고 있는데요. 지금 동작대교 부근까지 이동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성산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쭉 정체가 되고 있고 일산 쪽으로 교통량이 많아지고는 있는데 한남대교 부근과 서강대교 부근으로만 구간 정체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여의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반포대교 지나 영동대교 부근까지 길게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 부근까지 어렵습니다. 내부수단로도 이제 이동 차량들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성수동 쪽으로 성산 램프부터 밀립니다. 연희 램프까지 정체가 아주 심한다가 이후로 속도를 좀 낼 수가 있겠는데 다시 홍지문 터널을 중심으로 속도 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홍지문 터널 구간으로는 양방면 정체 감안해 두셔야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가 많이 어려운데요. 안양이나 시흥 쪽, 외곽 쪽으로 가는 길은 성산대교 남단부터 금천교까지 전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도심 쪽으로는 신정교부터 목동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제 고척교 부근으로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금천교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안양천길로 우회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금천교에서 목동교까지 도심 쪽으로 정체가 아주 심하고요. 제물포길 영등포 쪽으로는 신월 나들목에서 경인 두 번째 지하차도까지 어렵습니다. 경인로 신도림역 부근으로는 이제 구로역 쪽으로 정체가 시작이 됐고요. 이후로 영등포역 부근으로도 정체 감안해 두셔야겠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려있는 데다 바람까지 불어서 선선합니다. 서울 현재 19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고온 현상은 꺾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할 것으로 보이니까 얇은 외투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 이어지면서 나들이하기 좋겠습니다. TBS 교통 날씨였습니다. Next. 생방송 수도권 프라임이 방송됩니다. TBS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수도권 투데이 김두유입니다. 상수 포함되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점심 한 끼를 해결할 역사 유물들이 서서 있는 곳은 명동거리.